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. 소장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중국부터 여쭤보도록 하죠. 참 어려운 게 중국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중국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미국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참 뭐든지 디커플링 나고 핑계가 이상하게 대한민국 증시만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지 못하다는 게 지금 6에서 6.5%까지 명확한 수치도 아닌 것 같아요. 이 구간을 두고 구간 성장 나온 게 오랜만인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인프라 투자하겠다, SOC 하겠다 얘기했는데 증시가 영 변변치 못했거든요. 왜 그랬는지 좀 이유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? 예, 우선 뭐 구간으로 제시한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. 처음은 아닌데 벌써 느낌이 그렇죠. 6에서 6.5인데 작년에 6.5였죠.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또 6.5를 계속 그거 하기에는 자신은 없고. 그래서 6에서 6.5란 얘기는 6%만 소위 말하는 바오류 6만 지켜도 되겠다 하는 정도인데 보나마나 이제 연말에 가서 내년 초에 이제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 6에서 6.5 중에 얼마 찍으실랍니까? 6 정도 되지 않을까? 6 하면 좀 창피할 거고. 6.1. 6.1이나 6.2 정도 나오겠죠. 무조건 만들겠죠, 숫자는. 네,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앞서 김민수 대표도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또 지표를 들여다봐야 되는 뭐 늘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데이터 봐줘야 되겠는데 우선 이번 전인대에서 재밌었던 걸 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뭐 시황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 전인대 양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까지 확고한 황제의 자리는 아닌 듯합니다. 생각보다 권력의 지지층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많이 하죠. 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죠. 시진핑과 리커창. 1, 2위 서열이죠, 사실. 이렇게 한번 첫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, 시진핑은 흔히 말하는 그 3대 중국 내 정치 세력 가운데 태자당, 아버지들이 그 마오쩌둥 시대에 같이 개국 공신, 그쪽 후방이고 장점이는 우리가 뭐 상하이방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지원으로 이렇게 왔고 여기 또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단, 공청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후진타오가 그쪽 출신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후진타오를 갖다가 보필하면서 여기까지 왔죠. 나이는 시진핑이 2살 많습니다. 이거는 이제 2016년 기사예요. 불화설의 시진핑과 리커창 뭐 라이벌이었으니까 누가 이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역전성을 갖다가 하긴 했죠. 시진핑이. 그런 얘기.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에서 구체적 정책까지 서로 좀 다르다. 뭐 이런 얘기. 이게 이제 재작년에나 이때가 이제 시진핑 집권 후기를 앞두고 이제 5년 집권하고 나서 새로 이제 들어갈 그 무렵에 이제 그런 얘기였죠. 자,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전인대 하고 나서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. 라이벌에서 이제 신하로 중국의 정치 청재 리커창에 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원 총리 아닙니까? 조직 배제 당하고 직계 참모 조직이 영도 소조 전면에 그리고 뭐 부총리인 그리고 류허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알고 있죠. 뭐 그런 식이었는데 우선 이 사진이 극명하게 얘기합니다. 똑같이 3월 5일인데요. 작년 3월 5일 날 이 사진 한번 보시죠.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굉장히 굳어 있죠. 이 사진 말고도 이 당시에 작년에 전인대 관련한 사진들 보면은 리커창 총리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. 얼굴이 거의 뭐 사색이에요. 이때 2시간 가까운 업무 보고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아주 진땀을 흘리는 모습. 근데 금년에는 벌써 달라집니다. 이 굉장히 힘을 얻은 모습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죠? 자, 이게 무슨 뭐 뉴욕타임스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원래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항상 새까만 머리로 염색해서 다녔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희끗희끗한 흰머리 갖다가 그대로 노출했다. 뭐 이래서 서민적인 풍모다. 뭐 내지는 뭐 인간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렇게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정 그리고 이거는 신화통신에 올라온 사진인데 또 지방 대표들하고 회의하는 모습인데 벌써 어깨가 쫙 펴졌네요.
그렇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. 아예 이번에 사중전인가요? 삼중전인가요? 그게 앞서 열려야 되는 그 부분을 갖다 생략하고 전인대에서 그냥 바로 리커창이 이렇게 들고 나왔다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반기를 들고 있고 중국 사회 여기저기에서 시진핑과 현재 공산당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특히 시진핑의 뭐 우상화, 개인 숭배 이런 쪽에 대한 반감 굉장히 크다는 모습이 나오죠. 자, 우선 이렇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날 22가 또 삐리 하더니만 예. 금요일날 이게 나왔잖아. 자, 2월 수출입 지표 보세요. 수출이 전년비 1년 전에 대비 20.7%. 자, 그래서 항상 춘절을 염두에는 둬야 됩니다. 예. 1월 달에 음력설이 시작하느냐, 2월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조업 일수가 확 달라지니까. 그렇죠. 그런데 예상치 마이너스 4.8. 1월 달에는 9.1%로 올랐는데 너무 떨어지죠. 예. 뚝 떨어집니다. 대미 수출은 28.5%나 줄었어요. 수입도 전년비 5.2% 마이너스, 예상치 마이너스 1.4%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다가 특히 여기 0이니까 여기 예. 뭐 하나 둘 셋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구간에서 헤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거기다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들은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들입니다. 제일 아래쪽에 대미 수출 뭐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2월 달에 뚜두둑 떨어져요. 그러네요. 미국으로는 28.5% 전년비에. 그래서 관세 역설 이 얘기는 자주 드렸죠. 예. 3월 1일부터 관세 올릴까 싶어서 작년에 미리 다 땡겨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들어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? 대EU 수출도 13.2%나 줄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게 또 불안한 유럽 경기를 대변하고 있느냐? 일본도 마찬가지, 아세안 쪽도 마찬가지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춘절 연휴에 따른 통계 왜곡 아니냐? 항상 중국 지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. 1월, 2월, 심지어 뭐 1, 2, 3월 1분기 전체 평균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국 상하이 지수는 작년 낙폭에 대해서 얼만큼은 왔어요. 많이 올렸어요. 많이 올렸죠. 예. 최근에 또 거래 터진 거 보시고 이 일간 차트상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간 차트를 보면 이거는 그래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이제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. 예. 이 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올라섰느냐 여부 그리고 이 구름대에 딱 걸리니까 밀렸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. 예. 위클리로 보면은 조금 뭐 무겁긴 하지만 더 가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힘내주면은 MACD도 플러스로 접어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. 그런데 우선은 뭐 여기서 꼭지 봤다 이제는 뭐 빠질 일만 남았다 그 얘기보다는 그거 같아요. 그동안 한 작년 말부터 해서 2월까지 3월 초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뭐 2,000포인트에서 3,000까지 거의 50%가 그러니까요. 우리도 올라온 게 엄청났지만 네. 중국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명분도 필요하고 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까 뭐 20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. 네. 20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망했거든요.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22 이후에 실망 매물 쏟아져 나오고 뭐 생각보다 별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외신에서는 그게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망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은 쉬울까요, 이야기가? 어떤 점에서 실망이냐 이렇게 보시죠. 예. 자 이제 이거는 2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금리들입니다. 예. 가운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refinancing operation 여기서 refinance, refi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금리, 제로금리. 예. 여기 아래쪽에 depository facility 마이너스 0.4 법정 정해진 초과 정해진 지불준비금 이상으로 22에다가 괜히 쌓아두면은 마이너스 0.4%로 즉 두드려 맞는 거예요. 예. 그다음에 마지널 랜딩 퍼실리티 이게 이제 한계 대출 금리 해가지고 이제 은행권들이 시장에서 해소 안 되는 그 유동성 부족 갖다가 중앙은행에다 손 벌릴 때는 이렇게 조금 페널티 형식으로 예.
인플레이션은 2%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요. 왜 세계 중앙은행들이 2%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. 왜 2%인지. 그러니까 목을 매요 2%. 그러니까 예. 3%면 어떻고. 그러면 골이 안 들어가면 골대로 옮기든지 1%로 낮추든지. 예. 근데 이 부분이 컸습니다. 결국 이제 경기의 문제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낫는데 아래쪽 보시죠. 예.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. 작년 이 12월 달에 내놓기로 뭐 작년에 1.9%로 끝났고 예. 작년 12월 달에 회의 때는 2019년 올해 유로존이 1.7%는 성장하겠거니 했는데 이걸 갖다 이번에 1.1%로 확 낮춰버렸어요. 보통 낮춘 게 아니죠, 사실. 많이 낮췄죠. 예. 뭐 내년이나 후내년 가서 1.6이나 1.5는 희망사항이고 또 가갖고 또 얼마나 낮출지는 가봐야 돼. 그런 상황이죠. 이거 좀 뜨아하죠. 예.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늘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까지의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였죠? 2019년 여름까지는 금리 안 올려요 였습니다. 네. 여름이 언제까지죠? 7월? 8월? 9월 초? 7, 8, 9월 초? 7, 8? 예. 뭐 그 정도였는데 예. 이번에는 적어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올 한 해 동안은 연말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. 점점 늦추고 있네요. 점점 늦추죠. 예. 거기다가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던 이 TLTRO, 타겟티드 LTRO, 대출 실적에 따라서 저리에 저금을 빌려주는 거. 이거 지금 4년짜리 자금 내년부터 막 돌아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거 결국은 또 해야 될 거야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네요. 그래도 이번 회의, 지난주 목요일날 회의에 이걸 그래서 발표하지는 않을 거야. 슬쩍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하향만 해도 시장은 알아듣는다. 금리 못 올린다. 그리고 결국 또 돈 풀 것이다라고 시장은 알아들을 텐데 그게 또 뭐가 불안했는지 우리 또 할 거예요. 9월부터 이른바 TLTRO 3탄입니다. 예.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만기는 기존의 4년이 아니고 2년짜리 금리도 조금 이렇게 변동금리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됐죠. 그러니까 좀 금리 부분도 좀 불안전해지고 만기도 짧아지고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. 시장의 앙탈 그리고 버릇 잘못 들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엄마나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애들이 만족할 수 없는 늘 해봤던 근데 늘 5만 원 애 울 때마다 5만 원씩 주다가 3만 원 주니까 더 우는 거예요. 이제 뭐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죠. 순간적으로 좀 반짝하는 것다가 유로 훅 깔아앉고 예, 증시도 깔아앉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뭐 시장에서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기준치도 예측보다 더 안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돈 풀어주겠다 우쭈쭈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나온 방안조차도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쳤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맞을 그림도 것 한번 보고 같은데. 가실까요? 예, 같이 보죠 뭐. 예. 위에는 인포맥스 차트고요. 예. 인포맥스에 나오는 깔끔한 그림이고 즉 22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. 예. 아래쪽은 역대 22 총재예요. 99년에 유로존이 출범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22 총재 초대 22 예. 총재는 98년 7월에 빔 다이센베르크라고 해서 네덜란드 출신 4년 하고 예. 5년 하고 그다음에 장클로 트리셰 지금 이제 8년 했습니다. 예. 프랑스죠. 장클로 트리셰 이 이름은 우리 이제 기억에 남죠. 예.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2011년 10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2011년은 뭐죠? 그리스부터 시작해갖고 피그스 국가 난리 칠 때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때 취임한 드라기는 지금까지 금리를 한 번도 못 올리고 낮추기만 해서 제로까지 와갖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10월 말에 이제 퇴임해야 되는데 예. 결국 8년 동안에 금리 한 번 못 올리고 양적 완화에 TLTRO에 OMT에 뭐 무제한 국채 매입 그런 것만 했던 드라기죠. 그 덕분에 그리스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탈리아가 아직도 안 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야 8년을 갖다가 니는 한 번도 못 올렸네요. 금리 낮추기만 하고 양적 완화에 마이너스 금리도 도입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왜 아직도 삐리하냐 하는 어떤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보는 김에 우리 슈퍼마리오 드라기 총재에게 또 선물 하나 드리죠. 예.
ECB의 독재는 아직도 계속됩니다. 2014년 4월 15일 날 그때 통화정책회의하고 나서 근엄한 표정을 이렇게 읽던 중에 웬 여자 시위대가 이렇게 그거 했죠.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. 예.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 화들짝 놀라다가 한 2, 3초 만에 이렇게 평정은 찾았습니다만 그랬던 22가 아직도 가고 있는 22네요.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참 역사가 후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는 부분은 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.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저 뭐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조어 정도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어쨌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. 그게 뭐 중국식으로는 신창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뭔가 많이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. 그래서 우리 예전 같은 금리 수준 이제 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뭐 3차 양적 완화니 4차 양적 QE3니 4니 자 22는 벌써 LTRO 3탄까지 나오고 BOJ도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 상황이 이제 대충 한 10년 정도 이어져 왔으면 이제 대충 정상화 돼야 되지 않을까? 뭔가 좀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절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 후세들도 정덕 앵커가 이제 은퇴하고 지금 한참 초등학교, 중학교 한참 자라난 새싹들이 오늘장 내일장 진행할 무렵에도 저 그때까지 할 건데요. 그때 가서도 양적 완화 얘기하고 마이너스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요?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까지 길어질 수 있다. 좀 불길한 생각 듭니다. 일단 이게 종료가 10년 정도 패러다임이 한 번씩 변한다. 우리가 경제주기나 부동산 산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장 뭐 1, 2년 내에 끝날 리는 만무하고 그런 것 같아요. 한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패러다임으로 어느 정도 기조로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데 그럼 브렉시트 살짝 여쭤보면서 우리 시장 영향까지 여쭤보도록 하죠. 일단 2차 승인 투표 나왔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노딜 뭐 연기 뭐 얘기 나오는데 노딜이 더 강력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제 이달 중에 남은 거는 3월 29일 이제 시한이 다가오는 브렉시트인데 그냥 이 그림 하나 보고 그냥 브렉시트의 성격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의 이공수 실장 기사에서 캡처한 겁니다만 웬 사다리 타기죠. 경우의 수네요. 내일 투표가 있죠. 만약에 메이의 그 합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냥 그대로 29일 날 브렉시트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니라면 그때부터 이제 사다리를 계속 타야 됩니다. 자, 노딜은 배제할래? 배제하자. 노딜이 배제 안 되면 그냥 노딜로 가는 거예요.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. 노딜은 배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딜레이? 오케이, 딜레이. 어느 정도? EU도 딜레이 하는데 오케이 해줘? 오케이. 아니면 또 뭐 해준다면 그 딜레이가 그러면 한두 달 연장? 아니면 3개월? 그러다가 또 가서 또 연장? 뭐 이렇게 사타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토탈리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. 뭐 세컨드 레퍼런덤, 2차 국민 투표, 아니면 총선, 소프트 브렉시트, 노딜 브렉시트, 뭐 다양한. 결국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누가 전망하겠느냐.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?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차라리 한국 축구 16강 진출 가능성 따지는 게 더 쉬워 보이네요. 그것도 쉽진 않던데. 그럼 우리 증시 환율 좀 살짝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주초니까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보시죠. 일단은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이제 일단 꺾였으니까 우리 코스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이게 이번 올라갔던 거에 절반 같으면 한 2110 초반. 많이 깊어진다면은 2080대 초중반. 환율은 이게 지난 금요일 차트긴 합니다만 일단 의미 있는 선을 열긴 열었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당장 40원, 50원도 열 수 있을까 부분은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흐름은 인정해 주시죠. 당분간 1120원 아래로는 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간략하게 이번 주 환율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. 자, C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